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틀 동안에 중국 상하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의 결과들이 나올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특히 오늘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중국이 대비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의 정주영 대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중 무역 협상 재개된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미국 측에서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말한 것도 그렇고 중국 보도를 통해서도 이번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양쪽에서 기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재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추격자입니다. 예. 미국은 도망을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간단히 좀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18년 작년 시점으로 봤을 때 단일 국가로서 실질 GDP가 미국의 한 70% 정도 됩니다. 예. 한 13조 달러 정도 되고 일본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사람들이 이제 일본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일본과의 본질적으로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명실상부하게 G2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G2로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보시면은 미국의 성장률 좋게 봐도 3%, 중국의 성장률은 나쁘게 봐도 6%입니다. 네. 그죠? 6.2%, 예. 높게 보면 6.5%도 나오고. 어쨌든 3하고 6이라고 보면 2배입니다, 성장률이. 그럼 성장의 증분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13조 달러 곱하기 0.06 하면은 중국의 증분이 나오죠. 네. 옆에다가 계산을 한 게 있는데 한 820조 원 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 정도 성장하는 증분을 갖고 있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러니까 GDP 성장의 증분의 사이즈로 보면 미국도 따라갈 수 없고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 빠른 속도 그리고 사이즈의 그 성장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전쟁의 핵심은 지금 저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트럼프의 카드는 많습니다. 예. 또 트럼프는 또 엄청난 협상가고 엄청난 딜 메이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인정사정 없이 다 쓰려고 하는 것이 네. 트럼프의 속성입니다. 정권의 속성이고, 예. 그것이 또 이제 미국의 다수의 어떤 그 미국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백인 남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진핑 정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발 물러나서 지금 트럼프가 승기를 갖고 가는 것에 그냥 동조를 해주면서 크게 마찰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시진핑 정권의 핵심은 철학은 도광양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가서 칼을 갈아서 네. 언젠가 이제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간다. 그래서 지금 도광양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의 내수 시장입니다. 예. 내수 시장을 어떻게 혁신하냐? 4차 산업혁명으로 내수 시장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시진핑 정권의 경제 발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칼을 간다 네.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 칼이 워낙 커가지고 옆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칼을 갈고 있다라는 네. 게. 그래서 중국, 사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제조업으로만 대표됐었던 중국이 이제는 4차 산업에서도 두각을 슬슬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실제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옆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중국이 얼마만큼의 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규모가 특히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커져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저는 사실 이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을 한 7, 8년 동안 지금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예. 정말 놀랍습니다. 텐센트의 성장 특히. 네. 텐센트는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이 시진핑 정권하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마하텅 회장의 스타일도 도광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나서지 않습니다. 마윈 회장은 자기 그 어떤 행사 가면 항상 자기가 강의를 하려고 인터뷰하는 거 합니다. 좋아하잖아요. 네, 인터뷰하는 예. 거 좋아하고 영어로 막 떠드는 예. 거 좋아하는데 마하통 회장 항상 뒤에 물러나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하고 딱 맞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시진핑 정권의 핵심적인 경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터넷 플러스입니다. 인터넷 플러스를 주창한 사람이 바로 마하통 회장입니다. 예. 한국으로 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죠. 예.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중국에서 그런 일이 한 4년 전쯤 벌어졌습니다. 양회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인민 대표 배지를 달고 마하통 회장이 인터넷 플러스를 주창하고 중국의 정부,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구조가 인터넷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우리가 느낄 정도니까 중국 현지에선 이 변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메가톤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한 40년 넘는 타임프레임에서 중국의 이제 경제 발전을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국영의 시대와 민영의 시대입니다. 국영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은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화죠. 네. 그래서 덩샤오핑으로 시작해서 강택민 시절에 뭐 심천이나 상하이 이런 경제 도시들을 어떤 네. 테스트를 했고 후진타오 시절에는 이제 도시화를 이제 고속철도 만 킬로 놓으면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냈죠. 예. 근데 시진핑 정권 와서는 국영의 시대로 계속 가면은 막대한 부채를 말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영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안 할 것들을 빼다 보니까 남은 여집합이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된 겁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BAT라고 하죠. 예. 당시에 시진핑 정권 초기에 이들 기업이 알아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에서는 민영으로의 전환을 데이터 플랫폼 기업가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더 줘본 거예요. 그래서 만인의 창업. 그래서 막대한 금액의 뭐 100조 원 넘는 금액들을 벤처 투자로 해가지고 초기 창업 기업들 유니콘 육성에 이제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한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세계적 유니콘이 300 몇십 개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예. 중국입니다. 예.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뭘 얘기해 주냐? 데이터 생태계에서만큼은 데이터 플랫폼 산업에서만큼은 중국이 미국을 다소 앞질러 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중국은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컨선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인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에 지금 상당히 좀 물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어디서도 막 이미지 인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 플랫폼 기업가들과 중국 정부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져서 시대적인 흐름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중국이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대적인 데이터 양 측면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특성상 당에서 하자고 하면 또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4차 산업이 미국을 충분히 좀 위협할 만한 어찌 보면 어떤 분야에서는 더 능가할 만한 지금까지 온 건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미중 협상에서도 어떤 지식재산권이나 화웨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연장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지적재산권 부분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 이제 샤오미도 퀄컴 뭐 이런 그렇죠. 컨선이 있었는데 퀄컴이 샤오미의 2대 주주인 거 네.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면 밑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가는 모양입니다. 이제 밖에서는 계속 싸우지만. 그래서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한 2, 3년 동안은 지적재산권 부분에서는 크게 미국에 건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수 기반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을 무한 확장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제국 생태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놀라운지. 예. 미국에는 사실 페이팔 하나 있죠. 근데 중국에는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있는데 신용카드 대체대조, 뭐 페이먼트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가 핵심입니다. 예. 개인의 신용도를 엔트 파이낸셜이 해결해 주는데 요즘에 어떠냐면 장가 갈 때 중국에선 과거에는 차 있냐 집 있냐 직장이 어디냐 물어봤는데 예. 이제는 엔트 파이낸셜 신용 점수가 650점 넘으면은 그냥 우량한 신랑감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전체를 뒤바꿔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저 표에서 보면 맨 밑에 보면 핑안 하오이셩이라고 핑안 굿닥터 홍콩 상장사입니다. 예. 저 회사는 뭐냐면 세계 최대 원격 진료 플랫폼입니다. 네. 이런 똑같은 일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에서 하면 다 불법 잡혀가요. 예. 뭐냐면은 처방전도 모바일에서 앱에서 나오고요. 약을 로켓 배송 받을 수 있고 원격 진료로 내가 이미지 진료 받을 수 있고 화상통화 진료 받을 수 있고 이 예.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그 월급 의사들이 아주 박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가고 데이터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이 되게 루즈한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핑안 굿닥터는
이 부분에서 세계 최대 회사, 유저가 3억 명이 넘습니다. 막대한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띠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버의 카피캣이라고 처음엔 이제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트래픽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나 우버와 띠디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을 해 있죠. 뭐 70조 원 넘는 기업 가치입니다. 현대차 2배 넘는 기업 가치죠. 네. 그래서 중국이 데이터 플랫폼 측면에서 세계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기업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사실 처음 알게 된 정보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전까지만 보더라도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커도 만약에 상장을 뉴욕 가서 해버리는 경우도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하다 보니 이제 나온 게 커창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동성도 한번 모으고 또 자국 기업들도 계속 지키고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셨고 그 과거에 사실 알리바바도 나스닥 상장사죠. 네. 네. 그 텐센트도 중국 본토가 아니라 홍콩에 상장돼 네.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들이 다 데이터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 시진핑 정권에서 이런 기업들을 키워주고 있는데 정작 이런 기업들은 고속 성장을 하는 대신에 순이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예, 특히 성장 초기 뭐 3조, 5조, 10조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순이익을 잘 못 내요. 예. 안나전도 순이익 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상장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철통 족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커창판에 와서 이 족쇄를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더 나가서 증권사한테 상장에 관련된 모든 심사를 맡겼어요. 과거에는 그 중국 본토 상장하는데 그래 대기 뭐 3년 기다려야 되냐 5년 기다려야 되냐 이런 대기 라인이 있었는데 예. 대기 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제가 아니라 등록제고 증권사 자율 맡겨놨기 때문에요. 예. 그럼 증권사가 무작위로 아무거나 상장시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증권사가 그 공모 물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떠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24개월 락업 걸려 있으니까 증권사가 책임지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도록 네. 그렇게 자율 규제를 확 선회를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론적으로 해야지 하다가 작년 연말에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예. 시진핑 주석이 직접 11월에 중국판 나스닥 만들겠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의 방패막 역할로 그렇죠. 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나스닥 가서 괜히 불이익 안 당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에 이 기업들을 가둬놓고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본토 자본시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 예. 이런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개월 만에 지금 개설이 된 거잖아요. 네, 그냥 뚝딱뚝딱. 전용중 씨가 한 3년, 5년, 막 10년 걸린 것도 예. 있었는데 이거는 8개월 만에 뚝딱뚝딱 돼버렸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구조상 그러니까 기술력 있고 크고 네. 앞으로 전망 밝은 기업들만 모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하이 그 인덱스가 지난 한 2, 3년 동안 S&P 지수 대비 엄청나게 언더퍼폼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에너지가 모여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본토 A주 상장돼 있는 주식의 70% 이상은 여전히 국영 기업 위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뭡니까? 국영의 시대에서 민영의 시대로 전환했는데 여전히 A주에 상장돼 있는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국영 주식이에요. 예. 막 철도 뭐 무슨 그리고 뭐 석유 뭐 이런 회사들.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시진핑 시대의 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메이투안 디엠핑, 뭐 텐센트, 알리바바, 알리페이, 엔트파이낸셜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유사한 기업들은 앞으로 커창판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 올해 커창판을 중심으로 중국의 A주 증시가 새롭게 재평가받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그런 훈풍이 좀 상장 최근에 이제 몇 개 기업이 커창판에 신규로 상장을 했는데 뭐 공모가 대비 5배 오른 기업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 과열되는 양상도 있긴 한데 주목해서 지켜보면은 중국의 거시 경제 향방도 보이고 그리고 중국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레벨업 되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체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커창판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시간이 나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잠깐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발목을 잡는 게 항상 부채였거든요. 네. 지방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국영 기업들도 항상 부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4차 산업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가 또 변수나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런 중국의 막대한 기업 부채의 대부분은 역시나 국영 기업들이 갖고 예.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인프라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막
중국 서부에 가면요, 도시에 에펠탑이 서 있어요. 네. 주변에 집이 막 호화찬란하게 되어 있는데 예. 대부분 공실입니다.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도 유령 도시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후진타오 시대에 사실은 이제 잔재예요. 예, 국영기업 위주로 성장을 수십 년간 해온 것에 어떻게 보면 골문 것들이 썩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지난 한 3년, 4년 동안도 매년 몇천 개 기업들을 도산을 일부러 시키면서 예. 중국이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키고 있지만 쉽진 안 않아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2년 전에 섀도우 뱅킹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도 살짝 진화가 되고 있고 더 추가되지는 않는데 언젠가는 이 밸런스 시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량 자산들이 예. 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예.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 한 3년, 5년 이내에 중국의 거시 경제에 좀 걸림목이 될 수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중국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영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의 부가가치의 성장 증분이 이러한 국영 기업들의 비효율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지켜볼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는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전체 부채 규모가 과연 얼마나 높냐? 일본 대비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선진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비슷하게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주 뭐 이게 감당 불가한 정도의 어떤 부채 위기가 당장 도래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들어봤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